사실 가장 큰 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93년부터 30년 동안 통화량이 16배 늘었대요. 통화량이 16배 늘었다고 해서 뭐 16배 물가 올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괴는 같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게 보시면 흔히 먹는 짜장면 가격만 봐도 옛날에는 500원 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거의 10,000원 가까이 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지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부의 방향, 정책. 정부는 사실 겉으로는 뭐 다른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하지만 집값이 약간은 올라가 주는 거를 바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집값이 올라줘야 건설 경기가 살아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유혹이 없을 수가 없어요. 좀 경기 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쪽으로 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서 붐업 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은행은 나름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집값이 오른 데는 전세 대출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2013년에 그 당시에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집값이 하도 안 오르니까 경기도 안 좋아지고 그때 빚내서 집 사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그때 리먼 사태가 2008년에 터지고 한 5년 정도 집값이 안 올랐어요. 그때 유행했던 단어가 하우스포라는 게 있었는데 빚내서 집 사서 거지됐다. 그게 하우스포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하우스포라는 단어를 아마 접하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때는 정말 사회 문제였고 제가 그때 기억하는 아주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어떤 30대 직장인이었는데 자기 삶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빚내서 강남 아파트하고 분당 아파트를 한 채씩 샀다는 거를 가장 후회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결국에는 집값 상승에는 대출은 또 은행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집값이 비쌀수록 대출도 많이 일어나고 그 예대 마진도 많이 취하게 되고 은행 입장에서는 집값이 폭등은 몰라도 점진적 우상향하기를 바랄 겁니다. 단기 급등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하고 싶겠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요, 그 영끌을 조장했었습니다. 수많은 매체든 뭐 은행이든 정부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해요. 그 사실 우리가 전국에 사는 5,200만 국민이 왜 강남 집값을 알아야 됩니까? 뭐 대치 음마 아파트 왜 가격 알아야 됩니까? 보면 약간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이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장한단 말이죠. 97년에 IMF 위기 이후에 그 집값이 굉장히 많이 빠지기도 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큰 위기를 겪으면 부동산 가격도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횡보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예를 들면 뭐 2013년부터 보면 지금 12년간은 이렇다 할 조정이 없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값이 빠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 신화가 너무 공고해진 부분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차라고 생각하는 그 조바심을 자꾸 자극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자면 집값이 이게 유지되겠습니까? 너무 경쟁, 과다, 그 다음에 비교 의식 이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영끌 비투로 몰아갔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 또 여러 전반적으로 보는 경제 지식이나 해안이 필요하다. 결국은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보자면 사실 부동산은 안정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2도시라고 하는 부산이나 뭐 저기 대구나 이런 지역도 사실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거기에 뭐 해운대구나 수성구 같은 핵심 지역조차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 여타 구 지역들은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것들이 이제 수도권 집중 그리고 서울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제 한강변 뭐 강남 일부 지역에 너무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것도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부자들이 그 대출을 일으켜서 뭐 ELS를 가입하겠습니까? 펀드 가입하겠습니까? 뭐 삼성전자를 사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일본이나 유럽의 이런 선진국들의 자산 비중을 이렇게 분포로 보면 확실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비중이 낮습니다.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3, 금융자산이 7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예요. 심지어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자산의 뭐 70%가 아니라 90, 100% 또는 120%가 집인 경우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이 정답이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저는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은 전 세계 부를 다 빨아들이는 용광로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본이 기업, 뭐 스타트업, 주식 쪽으로 흘러가게끔 이렇게 물길을 내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나 뭐 팔란티어나 이런 대기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미국
국부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자본을 오로지 아파트, 부동산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지난 20년간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이유가 자원 배분, 작은 배분이 일단은 너무 왜곡이 돼 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후세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아파트 아니어도 돈을 벌 대안이 충분하다면 아파트로 안 가죠.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투자자들한테, 소액 주주들한테 굉장히 유화적인 정책을 펴는 거, 그다음에 배당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거의 한 종합소득세로 다 뺏어가는데, 그래서 분리과세 하겠다는 거죠. 대주주 요건도 좀 굉장히 좀 완화시켜주고, A라는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서 배당이 연 10% 정도 나와요. 그러면 굳이 아파트 투자하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여기 투자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투자 대안들을 좀 이렇게 넓혀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크게 봤을 때는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기타가 있겠지만 이 세 개를 벗어나는 건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들이, 주식시장에 돈이 가면 그 돈이 결국은 그 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저성장에서 다시 중성장 또는 고성장으로 갈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이게 정말 그 확률이 높으냐, 돈을 벌 수 있느냐, 또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 어떤 기대 수익률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고 측정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나 금융, 재테크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어떤 바라보는 해안,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지 않고서는 경제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공부해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